정지용의 충설입니다. 자, 먼저 작가부터 보는데 정지용은 1930년대에서 40년대 사이의 시인이고요. 정지용 씨는 감각적 이미지를 다른 시인들에 비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은 정도 차이가 있지 모든 현대시의 특징이니만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뭐 특정 시인의 특징으로 삼기엔 좀 뭐예요. 그래서 이제 정지용 씨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간에 따라서 주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간적 주제라고 하는 것으로 선생님이 정지용 씨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지용 시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도시, 그리고 고향, 그리고 바다, 그리고 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순으로 나눈다면 도시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과 바다가 동시에 존재하고요. 이 산이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청년기의 공간이라고 놓고 본다면 고향과 바다는 중년기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 산은 이제 뭐냐면 노년기의 공간이라고 봅니다.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이 도시는 그 뭐 시에서는요 도시 별로 안 좋아해 시는. 그러니까는 도시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제 뭐 소망이 좌절되는 좌절의 공간이라든가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분이 울적해지겠죠. 우울함, 소외, 고독의 공간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유리창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라든가 예, 영어, 뭐 카페 프랑스 뭐 이런 것처럼 외국어로 되어 있는 정지용의 시들은 다 도시를 배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이 나오게 되면 고향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플러스한 의미를 지니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은 안식, 그러니까 지친 몸을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게 되고 그리움의 공간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려지게 되면 고향도 뭐 부정적으로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가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지하다 시골이다 보니까는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정지용의 꿈을 성취하기에는 좀 미비한 공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얘기해서 답답한 공간으로 그려지는 게 일단은 이 고향으로 그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산과 바다는요, 이 본질적으로 이 두 개는 이상으로 그려져요. 산과 바다는 이상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이 이상으로 그려지게 된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좀 서구적 이상향으로서 뭔가 신비한 공간. 그래서 내가 동경해야 되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산은 동양적인 공간으로서 탈속. 그러니까 속세를 벗어난 공간이라고 하죠. 달관. 이제 인생을 한번 성찰해 가면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만큼 지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상이라는 의미를 그리게 되는데 이 경우에 그 자연은 주로 이제 뭘로 그려지게 되어 있냐면 동적인 공간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 두 개가 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만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어요. 얘들아. 자 예. 자, 선생님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요 정적일 경우에 주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상향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수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해해 줄 거죠? 예. 정적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에 이상향, 즉 신비한 동경의 공간, 그 다음에 뭐 달관의 탈속의 공간으로 그려지게 되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동쪽으로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되게 뭐냐면 이제 생명력과 관련되어 있는 뭔가 생명력, 생동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시들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상적인 상태는 마찬가지야. 약간 산과 바다는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다. 다만 정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어떤 내가 지향하는 세계로서의 이상이 나와 있지만 동쪽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보통 뭐냐면요. 이 생명과 생동감을 주로 관찰의 대상을 통해서 관찰이라고 하는 모티프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가를 좀 알아봤고요. 이 시 춘설이라는 봄눈이라는 얘기입니다. 봄눈이라는 얘기인데 이 시는 일단 이 봄춘설을 매개로 해서 먼저 이제 중요 사항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냐면 이제 봄의 생명력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봄이 오는 어떤 화자의 설렘, 기대, 감탄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중의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중의법인지 아니면은 작가는 약간 좀 예스러운 표현이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그 고를 사용을 했는데 예스러운 표현 사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두 개로 해석을 했는지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디서 이게 나온 거냐면 시에서 보면 설월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가 빈번하게 이 공감각적 침상이죠. 공감각이 쓰였습니다 하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 공감각이
반복해서 사용됐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시에서는 중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일단 우리가 자, 체크를 별표를 해주시고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죠. 자, 문 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선뜻이라는 말은 원래는 부사인데 이 선뜻 뒤에 느낌표가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부사로 보다기보다는 선뜻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 감탄사로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먼 산이 이마에 차라 할 때 우리가 보통 아라 어라가 붙으면 명령형이라고 보는데요. 그거 알아요? 형용사 어간 뒤에 이 아라나 어라가 붙잖아? 그러면 얘는 감탄형이에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뭐냐? 자, 여기 보여준 것처럼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치잖아? 합치면 얘네들은 뭐가 사용되냐면 명탄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명탄법. 감탄사처럼 쓰이고 있는 부사와 그 다음에 감탄한 종결이 사용되면서 영탄법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우수절 들어. 우수절은 입춘과 경칩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음력을 봤을 때 음력으로 한 달에 2개씩 절기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이라고 나왔으니까 우수절이 끝나고 그 다음 달 첫 번째 날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굳이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가 된 거냐면 요거는 결국 뭐냐면 겨울과 봄의 경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미 봄이죠. 입춘이니까 봄이 시작됐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입춘됐다고 이미 따뜻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봄이 됐는데 아직도 추위가 남아있는 상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새삼술에 눈이 덮인 맷뿌리와 자, 선을 얻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새로운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부분을 얘기할 거냐면 1년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넘어가면 자, 먼 산이 이마에 차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대상이 뭐냐면 먼 산이에요. 이 먼 산은 시각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다 뭐라고 느끼냐면 이마에 차다라고 해서 촉각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의 촉각화가 이루어지니까 공간학적 이미지가 되겠죠. 공이라고만 쓸게요.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년을 보시게 되면 새삼술에 눈이 덮인 맷벌이와 하고 나오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눈 덮인 맷뿌리가 맷뿌리가 뭐냐면 산봉우리예요.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먼 산이랑 관계가 되는 거죠. 1년에 나와 있는. 일단은 요 눈이 덮인 맷뿌리가 나와요. 그쵸? 시각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걸 이마바지 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촉각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촉각으로 돼서 공감각적 심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선 또 특이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특이한 부분이 좀 나오게 되냐면 그냥 이마바지가 아니라 선을 얻고 빛난 이마바지 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마바지의 속성이 선을 얻고가 나오면 얘는 똑같이 촉각이에요. 근데 빛난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눈 덮인 산봉우리와 시각으로 호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을 얻은 건 이마바지와 호응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행위나 대상에 2개 이상의 감각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합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사용됐다고 보는 거냐면 복합감각이 사용됐습니다. 복합감각이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새삼스레 눈이 덮인 맷뿌리와 선을 얻고 빛난 이마바지 하나는 짧은 시행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공감각적 이미지와 복합감각적 이미지가 함께 쓰였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얼음 금가고 바람 새로이 따르나니 이렇게 나오죠. 따르거니 흰 옷고름절로 향기로우라 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뭐냐면 흰 옷고름이에요. 얘도 나오죠. 아이고 이거 색깔 바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뭐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자 이거 시각이죠. 그죠? 시각입니다. 그런데 향기로우라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후각이죠. 이번에는 시각의 촉각화가 아니라 시각의 후각화로 또 뭐가 사용된 거예요? 공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흰 옷고름이 절로 향기로우라. 이제 봄은 진짜 꽃이 많이 피니까 우리로 하여금 향기의 계절, 좀 많이 느끼게 만드는 계절 아니겠니, 그치?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웅숭거리고 살아나는 양이, 꿈같기에 설워라, 라는 말이다. 웅숭거리는 거는 움츠리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웅숭거리고 살아나는 양이, 요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걸 볼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움츠려 있다가, 이렇게, 예, 그쵸, 얘라? 움츠려 있다가, 생기를 얻은, 살아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수가 있겠고요. 이 살아난을 뭐냐면 살았던으로 해석하는 거야. 결국 뭐냐면 움츠리고
살았던 이런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냐? 웅숭거리고 이게 있다가 살아난 모양이 꿈만 같아서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겠고, 움츠리고 살았던 그 모양이 그 과거의 모양이에요. 과거의 내 모습이 꿈 같기에 다 라고 나와요. 내가 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면 서러라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죠. 맞죠? 예, 서러라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어요. 서러라라는 말이 존재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뒤에서 이게 투명판이다 보니까 학생이 불러. 자, 이 서러라가 일단은 우리한테는 그 중의적인 표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서러라가 일단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낯설다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서럽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설다가 되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움츠려 있다가 살아나서 본 이 봄 풍경이 낯설다라는 뜻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야 계속 겨울에 내내 움츠려 있다가 오랜만에 보는 그런가? 봄 풍경이 낯서네?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럼 그건 낯설도록 뭐하다는 얘기냐면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 서럽다가 돼버리면 뭐냐면 똑같아요. 서럽다라는 말은 움츠리고 살았던 이 과거의 삶이 너무 서러울 정도로 또 마찬가지로 뭐냐면 봄 풍경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겨울의 과거가 기억이 맞습니까? 과거가 또는 기억이 이게 서러울 정도로 봄 풍경이 아름답고 경이롭다라는 뜻을 지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움츠려 있다가 살아나서 본 이 봄 풍경이 서러라 했으니까 꿈 같기에 지금 뭐냐면 너무 아름다워서 낯섭니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움츠리고 살았던 그 겨울 과거의 삶이 너무 꿈 같기에 아득해서 경이롭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꿈 같기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중의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이 봄에 접근을 하면 뷰티풀 아름답다가 되는 거고 맞잖아 그지? 이게 과거에 겨울로 접근이 되면 아득하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거야. 아득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갑니다. 웅숭거리고 살아나는 양이 꿈같게 서로라는 첫 번째 움츠려 있다가 벌떡 살아나는 이 눈으로 본 이 봄 풍경이 꿈처럼 아름답기에 낯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움츠리고 살았던 이 과거의 삶이 꿈처럼 아득하기에 왠지 서럽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있지만 이거는 결국 뭐야? 봄을 보고 나서 과거의 삶이 서럽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 역설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설법이 사용됐습니다. 라고 얘기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움짓 아니기던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비입이 우물거리던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는 이 새순도 돋고 고기입이 오물거리고 다 시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시각으로 결국 봄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꽃피기 전 철환이 눈 이미 봄이 됐는데 눈이 내린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겨울도 아닌데 내린 눈에 핫옷은 여기서는 겉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겉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역설이 사용된 거야. 이 두 가지 의미,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해석될 수 있는데 이거는 중의성이 아니라 해석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랑 요거는 좀 춥더라도 봄을 맞는 느낌을 더 강하게 느끼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봄은 따뜻한 거잖아요. 근데 봄을 맞는 느낌을 얻으려면 추위에서 따뜻함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포근함을 느껴야 되는데 추위를 통해서 봄을 느끼겠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역설이 된 건 뭐냐면 추위를 통해 봄을 느끼겠다. 이래서 역설적인 발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포근함을 통해 봄을 느껴야 되는데 이렇게 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대립적인 감각을 통해서 결국은 그 대립적인 감각을 통해서 대립적인 느낌을 강하게 더 느끼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건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석되는 거냐면 도로 춥고 싶어라는 말은 눈이 내리잖아. 그럼 결국 뭐야? 겨울이 춥긴 추운데
그래도 겨울은 저 눈 많이 와서 좋았는데 뭐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가 된 거냐면 겨울이 가는 아쉬움이라는 것도 아주 쬐끔은 충분히 해석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일단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그렇다고 선생님 혼자 생각도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자, 이 시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이미 봐온 것처럼 일단 공감각적 이미지가 좀 많이 사용됐죠. 맞습니까? 이 공감각이 아까 얘기했지만 반복됐고요. 그쵸? 예. 그리고 나서 또 뭐 사용됐습니까? 역설도 2번이나 사용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중의적 해석이라고 했죠? 설워라를 축으로 해서 뭉숭거리고 살아난 양이 또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꿈같기 할 때 꿈같기도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설워라도 중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집중해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